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금융당국이 올 여름 인하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한 번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장사도 안 돼서 고생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카드업계는 울상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까지 선언했는데요. 전래동화에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있었죠. 생생경제를 진행하는 저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경제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걱정되고 우리 경제 선봉인 대기업도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비 오는 오늘만은 우산장수 같은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날이기를 응원해봅니다. 2018년 10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제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반응입니다. 정부의 안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24%밖에 안 되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라는 걸 적용하겠다인데요. 한유총의 이런 반응은 왜인지, 또 정부의 안은 어떤 내용인지 전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이시고요. 또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이신 황옥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프로에서 이 보육학과 교수님을 모시려니까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 저희 작가님이 이분만큼 잘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 글쎄요, 오늘 제가 책임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면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또 해법, 아주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2,100곳이에요. 실명 공개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2,100곳이라는 숫자에 일단 놀랐고요. 보육교육 전문가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숫자만 봐서는 굉장히 많은 수로 보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실명이 발표됐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2,100곳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재무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 비리가 있는 곳만 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의 실수의 부분의 문제들, 이를테면 주의나 경고 이런 부분의 내용까지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일부의 유치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보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놀랍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첫째는 유치원 보냈고요. 네.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요. 네, 차이를 많이 느끼셨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에게는 절실한 주제고요. 네. 저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또 손주들을 보내고 네. 있는 또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사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분 뭐 이제 그것보다는 좀 대안,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당정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또 우리 YTN 라디오 이동영의 정면 승부에 직접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국공립 유치원 취업률을 40%로 끌어올리고 사립 유치원들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예요. 네. 일단 교수님 이 에듀파인이 뭔지 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정부의 재정이 유치원에 투입이 되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누리과정 B라는 것 자체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교육 비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국공립 유치원들이 재무회계의 원칙을 공통의 관리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 관리 시스템이고요. 근데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은 그 에듀파인의 시행 적용을 사립 유치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방침을 확고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그 국민의 세금이 민간 기관에 사립 유치원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선에서는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한 경로가 담보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입장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러나 또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모두 다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에는 유아교육에 국가가 지원을 나선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그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유아에 대한 교육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입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유치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좀 있을 거예요. 공공의 재원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충분히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서 과거의 관행 때문에 이게 내 사유재산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재무회계에 분리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했다던가 연습이나 아니면 그쪽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다던가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 가지 당연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습과 연습의 부족이라고도 하셨고 네. 저는 인식의 아예 출발점이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시절에 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유아교육에 정부가 뭐 돌볼 여력도 없었죠. 없었고 복지라는 개념이 확대되면서 네. 이제 이 지원이 확대된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적 재산이라고 출발을 했었던 그분들한테는 이런 갑자기 공적인 기준을 들이대니 이게 이제 황당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네, 그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본인들이 에듀파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네. 물론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2015년도 그랬고 지난 몇 해 동안 정부가 사립유치원 측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평한 그리고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 시스템을 좀 확립하려고 노력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의견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오늘의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에듀파인 같은 재무회계 시스템을 받지 않겠다. 전면 거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리 받겠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달라. 그렇죠.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송이나 사업이 있거든요. 네. 회계 처리가 그거 하다 보면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이런 너무 생각이 들 어렵죠. 정도로 네.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네. 본인들의 재산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시스템에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인정은 해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아니다. 에듀파인으로 들어와라라는 거죠. 네. 아마 정부의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유치원이 대규모 유치원들이 좀 많죠. 그러면 대규모 유치원이 되다 되고 그리고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 네.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교사 1인당 교육하는 아동의 수가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많아요. 네. 그러면 일정 수의 원화를 확보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경우는 교사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이윤이 남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의 재무회계 관리의 불투명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유치원이 좋은 부분인데요. 본인들이 사적 재산 외에 나머지 누리과정비 등이나 교재나 아니면 특별활동을 하거나 방과 후 지원 같은 비용들이 공적 자금으로 들어오는데 전체 예산의 비율에서 이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적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좀 받고 싶고 또 하나 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에듀파인을 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다 공이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 관리하려면 시설 개보 수비를 사실상 적립해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듀파이는 그런 비용에 대한 허용 가능성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서 쓸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부분의 항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를 학부모들이 보거나 아니면 네. 감사를 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현재 법으로도 사립 유치원의 경우도 네.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초 그리고 주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예결산을 보게 되죠. 그러나 네. 사실상 그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아주 잘 운영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암암리의 원장님들이 아는 분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선임할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 운영위원회만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저도 생각해도 좀 그렇네요.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유치원 다니는데 저보고 와서 네. 예를 들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네. 아들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 따박따박 따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괜한 오해 받느니 공적인 감시를 받는 일정 부분 시스템은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 이제 있는. 그분들도 이제 이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니까 네. 진작에 우리도 서로 상호 의사소통해서 간극을 좀 줄여서 접점을 찾아서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어느 선까지 어느 항목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이런 아쉬움의 소리도 들리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조차도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 본인들 자체도 좀 놀라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모든 사립유치원이 마치 재무회계의 비리를 저지른 곳처럼 알려지고 무조건 비용이 낮은 것 그리고 국공립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최선의 유아교육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대안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의 부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아의 치원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단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유치원의 경우에 사립 유치원에 치원하고 있는 유아가 76%고 국공립 유치원 유아가 24%입니다. 그러면은 16% 정도의 유아만 국공립 유치원 치원율을 높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40%라는 숫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연구자들 간에도. 그리고 국공립 치원율 40%의 목표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우리의 목표치 수치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누리과정 비용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이전에 공공성 확보의 70% 목표치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지난 10년 한 14, 15년 동안 정책 환경이 바뀌어서 정부의 공적 세금이 유치원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논의를 40% 목표치를 향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유아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어느 순간
순간에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공공성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의 의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공성 확대의 문제는 아마 우리 PD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요. 유아기는 굉장히 독특한 시기예요. 그렇죠. 잘 아시지만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 로버트 아인슈타인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7세 이전의 아이들하고는 적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7세 이전은 정말 세상에 대한 탐색을 다양하게 하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그런 시기입니다. 흰 도화지 같은 상태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상 공공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경쟁 관계를 유도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주고. 있는 네. 그러한 창의적 욕구,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민간의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들이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부모의 육아 비용을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물론 공공성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 저조하다, 질적 수준이 낮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유경쟁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관을 운영했을 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의 수준, 양을 고려해 본다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자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엄마 입장에서 네. 들어서 참 좀 제 스스로가 곤란한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사립 유치원을 보내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보다 비싸요. 네. 근데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면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립 유치원을 보내니까 그 안에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굳이 다른 그 교급의 공공의 교육기관을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송구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지를 못했는데요. 네. 초중고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또 다른 비용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까이에 낮은 비용에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인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우리 국가 전체 경제의 규모로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GDP 수준에서 공공성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좀 검토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네. 현재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5조 7천억 정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어제 발표된 계획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전체 국민 세금이 9조 한 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아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PD 선생님처럼 저도 아이를 직장 다니면서 눈물겹게 키운 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치게 나이브한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부모가 되고 또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경험들도 우리가 하기 네. 때문에 그것을 꼭 어려운 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조금씩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유아교육의 질이 공적자금 투여로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 그 이후의 부분은 좀 국공립 유치원 확산만으로 메우는 게 아니라 좀 다양성 확보를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사립도 공립도 함께 틀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현실적으로 논의해보자라는 말씀 같아요. 아무래도 이 보육 교수님이시니까 교육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유치원 원장님도 많이 만나시고 네. 뭐 세미나도 하시고 할 텐데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문제에 대한 민감성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 한유총 비대위원 분 중 한 분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공공재산으로 유치원을 여길 거면 우리에게 임대료를 좀 달라. 네. 이게 한유총의 의견인지 이분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은? 이들은 이제 저는 이제 임대료를 달라 이 보도는 제가 미처 접하지를 못해서 저도 이게 그 한유총의 의견인지 이분의 의견인지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 사적 재산을 존중해 줄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립학교 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의 본인의 재산을 법인화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헌납한 그런 기관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향후 이제 정부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립 유치원 중에서도 공공화를 희망하는 유치원을 공적 그 기구로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런 경우에 일정 부분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해서 공공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공공화 그리고 사립시장과 민간시장과의 그 조화 균형 이런 방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유치원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 정말.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계기로 이 법적 지위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조건 공공성만 들이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유치원 쪽에서도 무조건 이거 내 사업이다라고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접점을 이번에 확실히 찾아야 네. 다음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저같이 워킹맘들이 내일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기를 그렇죠. 이런 고민을 이번에 잘 해결돼서 안 하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안들 현실적인 이야기들 서울신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1분 56초 지나가고 있네요. 2402님 사유재산 맞죠. 이웃 남겨야 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아이들 식비, 교사들, 처우 개선에 쓰라고 한 돈까지 횡령하는 건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오늘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저만 제가 해당 사항이라 저만 이 문제에 예민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의견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또 제가 사립유치원장 입장이라면 이분들의 말도 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이 문제 사립유치원 관련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묘안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면서요. 2부로 가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경제 그러니까 경알못이 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숫자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손가락 이상 넘어가는 숫자는 진짜 싫거든요. 네. 그러니 제가 경제를 알 수가 없지요. 숫자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통계가 많은 건지. 경제 얘기하면서 통계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경제를 설명하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언어를 빼고는 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냥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그거 되지만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요게 측정이 되지 않으면 네, 대화가 되지 않죠. 시비 걸 거에 시비 네. 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근 통계를 둘러싼 논쟁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자영업자 폐업률,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논쟁이 있었고요. 통계청장 관련돼서 뭐 정치적 공방까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주옥 같은 기사들을 그렇게 막 쏟아내시는데 그중에 폐업률에 대해서 글 쓰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최근에 저 경제 기사들을 보면 네. 신규 자영업자 대비 폐업률이 90%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뭐 보면 정치인도 얘기를 하고요. 언론도 얘기를 하고 네. 심지어 이제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문을 여는 사람들의 90%가 망한다. 그러니까 10명이 열면 9명이 네. 망한다는 거잖아요. 9명이 망한다. 뭐 자영업자 힘든 건 알지만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1년 지나면 한 개밖에 안 남는 거고 네. 2년 지나면 한 군데도 안 남는데 네.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만 당장 우리 마을만 봐도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의심을 하지 않고 쓰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걸 보는 자나 애청자는 의심을 안 할 수 있지만 기자나 PD가 그걸 의심 안 하고 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들 많이 쓰고 있죠. 오늘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자영업자 폐업률 90%인데 이대로 되겠느냐라는 내용들이 기사들이 여전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먼저 내볼게요. 네. 만약 누군가가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사망률이 80%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의 80%가 죽는다. 라고 우리나라가? 말하면 우리나라에? 네. 지금 현재? 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라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출생아 대비 사망률 80%가 나오느냐면 이런 말이 정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올 수가 있냐면 네네.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 수, 그러니까 출생아 수를 보니까 약 한 35만 7,8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35만 명 수준이고요. 작년에 죽은 사망자 수가 28만 5,5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8만 명 수준인데 여기에 출생아 수, 즉 35만 명에다가 사망자 수 28만 명을 나누니까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80%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사망률은 80%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맞겠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밑에 분모는 태어난 아이만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분자는 죽은 사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분모분의 분자가 적용이 되지 않죠. 부모 분자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그 대상수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우리가 퍼센트를 얘기할 때는 네. 전체 대비해서 얼마를 그렇죠. 차지하는 건데 네. 지금 보면 비교를 하는 게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 근데 이제 죽은 사람에는 물론 갓 태어난 아이도 있겠지만 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 비교를 하려면 전체 인구분의 사망한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만 딱 떼내서 얘분의 죽은 사람을 비교를 하니까 무려 8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랑 신규 자영업자 폐업률 90%랑 계산 방식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왔나 제가 살펴봤더니 네. 국세청의 자료가 토대가 됐는데요. 이 4대 자영업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가 이제 언론들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만 도매업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쳐봤더니 네. 2017년에 신규 창업한 수가 모두 43만 9천 명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해 폐업자 수가 39만 5천 명이더라. 네. 그러니까 43만 9천 명에다가 39만 5천 명을 나눠가지고 봤더니 90%가 나오더라. 아까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신규 창업한 사람을 밑에다 두고 네. 위에다가는 폐업한 사람들을 두니까 근데 폐업자 중에서는 보면 올해 창업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2년 전, 10년 전, 심지어 15년 전, 20년 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바로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폐업자 수가 90%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자영업자 어렵다. 네. 이게 사실은 지난 8월에 모 언론에서 먼저 쓴 건데 이걸 보고 많은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또 당정청이 회의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자영업자 단체에서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폐업률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다. 라고 알려지면서 썼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사실을 안 박병률 기자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회의를 한 당정청과 자영업자 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당정청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여기에 연관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 부족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제가 율과 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율이 뭐고 비가 뭔지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우리가 사망률, 무슨 폐업률, 이렇게 율이 붙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분에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전체 분의 비교가 아니라 별도의 네. 그러니까 신규 창업하는 사람과 폐업자 수는 분명히 이게 특정 다른데 부분에 대한. 네, 이렇게 비교를 한 거는 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건 비로 비교해도 그다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이게 비로 하면 이제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이 창업자 수고 이제 위가 폐업자 수니까 네. 이게 만약에 1이 되면 네. 수가 1이 되면 신규 창업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문을 닫는 전체 문을 닫는 사람들이 같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1이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 자영업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1보다 크게 됐을 경우는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체 창업자 수가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이 통계적 의미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게 자영업자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분모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이 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을 닫는 사람은 만약 10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10명이 그대로입니다. 10명 그대로인데 근데 신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10명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5명이 됐다. 그럼 이렇게 되면 비가 2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문을 닫은 그 자영업자는 10명이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창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비가 2배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은 하긴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전체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는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 그만큼. 네. 예를 들면 비가 높아졌다 해서 자영업자가 정말 경기가 어려워졌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또 왜 드리냐면 그렇다면 자영업자 창업이 줄어들면 그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영업자 창업 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폐업률 90% 이것도 네. 통계학적으로 문제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통계로 나온 폐업비라고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자영업자들이 어렵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네. 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네, 만약 굳이 우리가 폐업률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전체 자영업자 분의 문 닫는 자영업자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 자영업자분의 아까 우리가 그 신생아 출생률 그것도 전체 사람 분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6% 정도 나옵니다. 16%? 네, 이게 국세청의 이제 통계를 보면 국세청 통계에는 이게 전체 해 전체 숫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총 자영업자 수가 나오고요. 네. 당해 연도에 그리고 신규 창업자 폐업자 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전체 자영업자 수를 보면 이 전체 자영업자 수에는 문 닫은 자영업자 수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 두 개를 합치고
폐업자 수를 나누게 되면 한 16.1% 정도 2017년 기준으로 나오게 되던데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이 폐업률은 또 하락한 게 나오게 됩니다. 아, 오히려요. 네. 이런 식의 계산 오류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이혼비 논란으로 설명했었죠? 그거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 한 이제 대학원 논문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무려 47%다. 절반 정도. 네, 우리나라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 그럼 지금 기자님하고 저 둘 중에 하나는 이혼을 했어야 됐네요. 그렇죠. 네. 라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됐는데 그걸 또 언론이 바로 그때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거 왜 그랬냐라고 이제 보니까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해에 결혼한 사람 숫자 그리고 그 해에 이혼한 사람 숫자 바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부랴부랴 거기에서 해명을 났었죠. 지금까지 전체 결혼한 사람 분의 이혼한 그렇죠. 사람을 나누게 되면 네. 실제로는 9.7%다. 그러니까 물론 이혼한 사람은 많습니다만 이게 이혼한 사람이 47%라는 거랑 9%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률 90%랑 16%는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네. 물론 16%가 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게 높고 또 많은 분들이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건 맞는데 네. 이걸 90%라고 해버리게 되면 전혀 심리적으로도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네. 또 동시에 이 정책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또 정치적인 공세를 위한 도구로 또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문제네요. 그러면 다시 우리 신규 창업자와 폐업자 수로 좀 돌아와 봐서요. 네. 직접 비교는 전혀 못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비로 비교를 하면, 네. 물론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제 비로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제 달라지는가를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폐업 비로 하게 됐을 경우는 아까 인구적인 제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들이 은퇴를 하면서 내몰린 산업전선으로 거죠. 내몰리면서 네.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 소위 말하는 폐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폐업비가 90입니다만 아마 10년, 한 20년 가면 폐업비가 100, 200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네.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졌는가를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폐업률을 구하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자영업자 대비 이렇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를 계산을 해서 16%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생존율로 따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문 닫느냐, 3년 만에 문 닫느냐, 중요하죠. 의미가 5년 다르죠. 만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또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생존율은 한 창업자가 문을 열어서 이제 1년이 지난 동안 얼마나 살아남았느냐. 여기 보기에 1년 생존율이 될 테고요. 또 3년, 5년 생존율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비교적 이제 정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업자 수는 인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되게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조사도 언제 조사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요. 또 만약에 폐업을 했다면 왜 폐업을 했느냐까지도 이제 같이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형편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제대로 된 통계를 맞아요. 써야 되는 거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왜곡을 하게 됐을 네. 경우는 이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들도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YTN 라디오가 자살 예방 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사랑 특집 다큐멘터리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를 취재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방송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일본의 사례를 제가 취재했었어요. 네. 근데 일본이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바로 자살률 통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과 기초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 관련된 것도 자영업 대책을 세우려면 이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고
튼튼하게 기본 자료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통계가 중요하고요. 또 네. 이 통계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네. 또 많이 달라지니까 네. 그거 같이 봐야죠. 네, 이야기 나온 김에 깨알 홍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개국 특집 10주년 다큐멘터리고요.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3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 20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간 방송되고요. 가수 강산희 씨가 또 나레이션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생명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깨알 홍보했고요.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통계 둘러싸고 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놓고도 말이 좀 있었어요. 네, 최근에 이게 청와대에서 네. 또 약간 직접적이지 않고 이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그걸 이제 링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반박을 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IMF가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랑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네. 0.2%포인트 정도 낮췄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 이제 언론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내년도 아주 암울하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해서 나홀로 우리만 역주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주민 의원 등 또 청와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수석 같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 좀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다라면서 다른 나라도 같이 하향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면서 약간 좀 논쟁이 됐었습니다. 아니, 애들 성적 싸움도 아니고 다른 애들 성적 떨어졌는데 나도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이제 그부터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정책 실패로 우리만 역주행을 하는 거냐. 아, 전 세계 흐름이 그렇다.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는 과정에 우리도 네. 같이 나빠지는 거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책임도 완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대책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잘 나가는데 우리만 잘못 나간다. 네. 그럼 우리 내부에 어떤 정책적인 실패가 있지 않느냐. 그게 최저임금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규제 뭐 완화도 될 수가 있을 네. 것이고 그러면 우리 내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같이 나빠진다면 전혀 다른 처방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우리 나빠 쟤들도 나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 정책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국민들은 일단 심정적으로는 저처럼 받아들일걸요? 네. 그렇지만 언론이나 정부는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명확하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 이제 독자분들한테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한테 전달할 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어떤 정책 의도라든가 감정이 섞여서 과도하게 분석을 해버리게 되면 실제 우리의 경제 체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상황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네. 또 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다른 나라도 상당수 경제가 안 좋습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IMF가 한국을 0.2%포인트 낮췄는데 네. 유로존 전체로도 0.2%포인트 낮췄고요. 독일 0.3%포인트 그리고 기타 선진국 0.4%포인트 낮췄습니다. 물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또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가 된 나라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같이 떨어진 나라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성장률을 동시에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 신흥국들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껴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통계는 축소도 나쁘고 왜곡도 나쁘고요. 거기에다 의도까지 들어가면 더 안 보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 가지고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명확하게 보고 진단을 해야 대책도 나오는 거니까요. 좀 냉정하게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676님, 지금 유치원 이사장들이 어떤 공공의식을 갖고 사업을 할까요? 사립유치원비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의 질도 레슨비도 적은 강사 쓰고 있거든요. 국공립 유치원 보내고 학원 찾아 보내는 게 훨씬 전문적입니다. 7049님, 지원금 한도카드로 지원하면 사용내역 투명하고 잉여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